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주요 단계와 과제 중에서 참여자 모집과 선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참여자 역할, 구성, 모집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공론장을 구성하는 사람은 늘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참여자의 규모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론장을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론장 구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극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강 참여자 모집과 선정 두 번째, 참여자 규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생각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시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이죠.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폐쇄형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정해졌죠. 그래서 행정부는 500인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참여 인원을 무제한적으로 할 것인가 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 동수로 할 것인가 지역과 무관하게 할 것인가.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는 지역별로 10명씩 동수로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시민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런가 하면 자발적인 참여인가 추천에 의한 것인가. 시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됐잖아요. 행정부를 구성하는데도 장부는 추천에 의해서 됐잖아요. 특별한 전문성과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500인 위원회에 참여할 50명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서 그 중에서 10명씩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보냈었잖아요. 이렇게 방식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평등한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우선권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편파적 영향력과 편견을 방지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지. 시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세고리아라고 해서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평등한 발언 기회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행정부라든가 시민법정 같은 경우에는 이소노미아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신청자가 사전 심사를 받느냐 심사 없이 하느냐, 또 참여자 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참여자에게 모두 일정한 수당을 줬습니다. 시민의회에 비해서 행정부나 시민법정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수고비를 조금 더 부여를 했는데, 이게 뭐 무슨 고급 일을 하기 때문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수고비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도 재밌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고민을 좀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모두에게 개방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공개된 참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것이고 참여자의 수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의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철학적인 의미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현실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세고리아라고 해서 말할 권리의 평등을 중요시했었던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사상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높은 참여와 포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포괄성은 말 그대로 생각의 차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 참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논의와 수기에 있어서의 어려움이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의회 같은 경우도 중요한 기능이 수기라든가 논의에 있었다기보다는 결정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적 참여가 있죠. 우리가 공론장을 한다라고 할 때는 100명이든지 뭐 500명이든지 이렇게 숫자를 제한하잖아요. 제한적 참여를 하는 철학적인 의미는 사람들을 잘 구성하면 그 사람들이 이 전체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죠. 대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수가 참여할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논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수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수기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제한적 참여가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관점인가가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귀중한 관점이 배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광범위한 시민 참여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의정부시에서 소각장 관련된 수기 공론장을 한다라고 할 때 200명으로 구성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그 기본적인 철학은 이 200명으로 의정부시 40만 명을 대표할 수 있게끔 구성한다라고 하고 200명으로 할 때 수기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200명으로 대표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기의 질은 향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시민에게 광범위한 참여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좀 하자면 결국은 시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수기의 질을 동시에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두 개가 좀 모순적이긴 한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절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자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현안에 대한 조사와 의견 수렴 등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시민 참여를 보장하면서 다양성과 차이 역시도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은 사안의 성격을 잘 고려해서 참여 구조를 설계 과정에 잘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리 등 실무적인 역량에 대한 고려도 해야지 되고요. 결국 참여라고 하는 문제는 다양성과 차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뭐 수학에서는 최대 최소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차이를 완전하게 살리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되지만 다양성과 차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여자의 규모에 관한 겁니다. 참여자의 규모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론장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규모가 작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가 하면 넓은 범위의 사회적인 합의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더 많은 참여자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의 목적을 대안 도출에 두느냐 사회적인 합의 자체에 두느냐에 따라서 참여자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논의할 주제의 복잡성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참여자의 규모가 필요하겠죠. 사안 자체가 복잡해서 다양성이 훨씬 더 큰 상태라면 그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반면에 특정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주제인 경우에는 더 작고 전문화된 그룹이 적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GMO 관련된 유전자 변형식품에 관련된 공론장이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 GMO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전문 지식을 사람들이
깊이 있게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고 전문화된 그룹으로 하는 것이 적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의 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횟수와 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효과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이 공론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커지면 다양성과 대표성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밀접하게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깊이 있는 대화나 수기 과정을 배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참여자 간 긴밀한 상호작용과 밀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참여자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사용 가능한 자원과 물리적 공간입니다. 이건 잘 이해가 가실 건데요. 공론장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자원과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소의 수용 능력이라든가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시간, 재정적인 자원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참여의 포괄성과 대표성입니다. 공론장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괄하고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 관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참여의 포괄성과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론장이라고 하면 몇몇 소수 사람들, 소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런 논의, 일반적인 논의 공간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세계에서의 다양성과 차이를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포괄성, 또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도 고려함과 동시에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의 포괄성과 대표성 역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참여자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